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음악 공연과 책, 또 들을만한 앨범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술 음악 비평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니만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예술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과 소리에 관한 글을 주로 쓰는 비평가 신예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비평가라고 가장 많이 소개를 하긴 하는데요. 많은 비평가 동료분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일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뭐 잡지사 기자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네. 뭐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뭐 글과 책을 만드는 일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공연 기획이나 음악에 관한 전시 혹은 뭐 북토크 이런 행사의 기획자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포지션으로 음악계에서 좀 일들을 하면서 뭐 재밌어 보이는 일이라면 뭐든 좀 시도를 해보는 그런 네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음악계 종사자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까지는 음악과 관련된 일은 다 하시는군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북토크가 나와가지고 네. 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되는지 순간 좀 헷갈렸습니다. 네, 책 중에서도 이제 음악에 네. 대한 재밌는 책이 워낙 많다 많죠, 보니까 많죠. 네, 그런 걸 소개하는 역할도 종종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 신나는 일은 다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나 공연은 서사가 있고 장면이 있고 또 여러 배우들의 연기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같은 비전문가를 하더라도 할 얘기가 많은 거죠. 배우 하나를 잡아도 되고 네. 장면 하나를 잡아도 되고 근데 음악은 뭐 한 3, 4분 정도 되니까 음악을 비평하는 건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짧기도 짧은 곡도 워낙 많고 네. 또 일단 음악이 막 눈에 보이는 게 있거나 뭐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3분 정도 들으면은 사라져 버리니까요. 네, 그럴 때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음악을 잘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음악에 대해서 뭔가 저의 의견을 덧붙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뭔가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재밌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한 뭐 그런 매력적이고 또 까다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 비평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네. 언제입니까? 어떤 그 반응이 왔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아, 내가 요번 건 좀 잘했구나. 네. 예.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좀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제 공들여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오, 네. 이제 뭐 그런 글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고 자기가 이제 음악을 듣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확한 언어로 포착해줘서 뭔가 입이 간질거렸는데 이렇게 좀 시원했다. 뭐 이런 언어를 찾아줘서 좋았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께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때 또 굉장히 뿌듯한 네. 마음이 들죠. 아, 언어가 정말 아니다 그럴 수- 보니까 음악이. 네. 그렇죠.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거 어떤 느낌인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느낌을 정확히 표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쵸. 그걸 딱 잡아주시는군요. 좋습니다. 앞으로 음악 관련 공연이나 음악 관련 책, 앨범 이렇게 뭐 음악의 다양한 순간이나 현장을 소개를 쭉 해주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준비한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저도 이제 첫 방송인 만큼 이제 네. 첫 번째 공연으로 뭘 소개할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 시기에 가장 화제가 되는 공연이자 제가 작년부터 기다려온 공연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이제 통영에 꽃이 피는 계절이 오면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인데요. 2002년부터 통영시에서 꾸준히 열리기 시작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되는 약 2주간의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통영국제음악제.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사실 이 통영국제음악제가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인기고, 이 일대가 되면 통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렇게 저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통영이라는 도시가 그 작곡가 윤희상의 고향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통영국제음악제가 2002년에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부터도 뭐 윤희상 음악의 밤, 뭐 혹은 통영 현대 음악제 뭐 이런 좀 작은 행사들 때부터 이제 그런 음악제 형태의 행사들이 계속 열려 왔었고 이제 이게 연차가 이제 또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더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오고 행사 자체도 켜지면서 정말 많은 인파들이 이제 봄만 되면 통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좀 유독 난리였는데요. 정말 이제 클래식 음악계의 가장 큰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화제의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이번 통영국제음악제의 레지던시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티켓 오픈을 하자마자 그의 공연은 이제 또 1분도 되지 않는 상태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전성매진이 되는 그런 일이 또다시 한번 일어났었죠.
레지던시 아티스트가 뭔가요? 레지던시 아티스트가 이번 페스티벌에 이제 좀 장기간 머물면서 하나의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3개, 4개 정도 공연을 하면서 그 사람의 다양한 음악 세계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뭔가 집중해서 우리가 선보일 아티스트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레지던시 아티스트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제 연주자 중에서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레지던시 아티스트라면은 이제 작곡가 중에서도 레지던시 작곡가가 있습니다. 네. 오호. 이번에 이제 레지던시로 오는 분은 이제 한스 아브라함센이라고 하는 덴마크 작곡가인데요. 이제 한 1952년생, 이제 한 70대쯤 되시는 이제 거장의 반열에 드는 현대음악 작곡가예요. 네. 네, 그래서 아직 뭔가 한국에서 연주가 많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생소한, 이름조차 생소한 그런 작곡가인데, 사실 이제 국제적인 현대음악계에서는 꽤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분이고, 이분의 음악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뭐 슈니, 눈이라고 하는 제목의 곡이랑 이제 Let Me Tell You,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줄게라고 하는 이 2곡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이분의 음악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되게 실처럼 얇고 고운 소리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다루는 작곡가여가지고 네. 이렇게 공연장에서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멋진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처럼 작은 소리를 잘 표현한다. 너무 여리고 예뻐요, 소리들이. 가신다면 이제 한스람센의 연주에서는 그 작곡된 곡을 연주하는 자리에서는 이제 작은 소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귀 기울여 듣게 되겠네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끔 그 음악이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통영국제음악제는 이제 전 세계 정말 국제음악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통영의 어떤 특징은 뭔가요? 왜냐면 전 통영이 그 한국의 나폴리다 이렇게만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치가 정말 아름답고. 근데 여기서 음악을 한다.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음악제를 표하고 있는 건지. 네, 일단 출발점은 윤희상이라는 작곡가였기 때문에 일단 현대 음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윤희상이라는 작곡가가 클래식 음악 문화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몰입이 되어 있었고, 또 한국의 클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악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윤희상의 기조를 쭉 이어오는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일단 클래식과 전통 음악과 이제 서양의 현대 음악을 모두 폭넓게 다루는 다양한 그 음악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제만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현대 음악들이 온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만 보는 다양한 현대 음악,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현대 음악들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지금 막 30대 한국의 작곡가가 이제 막 쓴 곡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초연자리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한국의 현대 음악을 듣는 동시에 이제 소리꾼 이자람의 무대, 이런 것도 한 페스티벌에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동시대 음악을 향유한다고 했을 때 주요하게 이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모두 이렇게 모아서 펼쳐놔주는 그런 좀 뜻깊은 페스티벌인 것이죠. 그렇군요. 올해 특히 주목할 만한 공연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가장 주목할 만한 공연은 현대곡과 이제 클래식 곡을 이제 같이 섞어 놓은 오프닝 공연인데요. 이제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 공연에서 그 화제의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피아노 협연자로 나서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고, 또 그 교향악단이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을 연주를 하는데요. 이 2곡이 참 우리나라 클래식 관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해온 곡들이에요. 그리고 이 곡들로 이제 뭔가 딱 음악제의 이제 첫 문을 알리는 동시에 통영국제음악제의 가장 중요한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윤희상의 작품 서곡이라는 작품도 연주를 해서 고전과 현대의 균형을 고루 맞춘 그런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방금 간단히 말씀드린 이자람의 판소리도 굉장히 손꼽히는 인기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편시춘, 단가부터 강산제 심청가, 동초제 춘향가 이런 일부 대목들을 이준형 고수와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제가 제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흐름은 좀 작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된 것 같아요. 시각 작품과 함께하는 공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드뷔시의 피아노 곡을 문지영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동시에 한 애니메이션 작가가 라이브 애니메이션을 선보인다고 해요. 라이브 애니메이션이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음악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연동되어서 뭔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이 영상을 보지는 못했고 공연이 아직 안 열렸다 보니까 네네. 스틸컷만 몇 개 이제 공개가 되어서 봤는데 굉장히 서정적이고 포근한 그런 낭만적인 파리의 밤 풍경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연 제목도 이제 에펠탑의 달빛, 이런 제목으로 펼쳐져서 이런 흐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라이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사이에 그것과 연관 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이제 그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그림들로 이제 움직이는 영상들을 쭉 계속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사실 실제 연주라고 했을 때 뭐 어느 날은 내가 이걸 한 3분 안에 연주를 하고 어느 날은 조금 더 느리게 호흡하고 네. 싶으면 4분까지도 늘어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애니메이션 그 작가분도 그것에 맞게끔 같이 호흡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선보이는 그런 공연이 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조금씩 만져가면서 하는 거군요. 네, 완전 재생만 딱 누르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조율하고 호흡하면서 이제 선보이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어우, 신기합니다. 그런 영상 자체가 신기하네요. 그렇죠. 통영국제음악제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네, 거의 가능하면 매년 꾸준히 가는 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어떻습니까? 저 사실 통영은 숙소도 별로 없지 않나 싶거든요. 많지 않아요. 예. 네, 정말 많지 않고. 근데 이제 이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는 그 시기의 특징이 딱 네. 3월 말부터 4월 초 이게 절묘하게 벚꽃이 딱 피는 그 개화 시기랑 맞물리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때 이제 통영음악당에 가는 길에 이제 벚꽃이 너무 막 이렇게 바람에 예쁘게 흩날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네. 예쁜 풍경들을 이제 보면서 음악당에 도착을 하면은 또 거기서 음악당에서 내려보는 그 통영 바다의 풍경이 정말 정말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와 벚꽃과 그리고 통영에 또 맛있는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는 정말 입과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그런 페스티벌 경험을 통영에서 할 수 있어요. 통영 전체가 아마 축제처럼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시내가를 가도 네. 이제 통영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객들을 뭐 어느 카페에 가도 네, 밥집에 가도 꼭 한 번쯤은 꼭 만날 수가 있어요. 시민들도 즐기시나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밤에는 재즈 공연 같은 거 해서 훨씬 더 캐주얼한 분위기로 막 아주 무거운 뭐 클래식 현대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연 프로그램도 있고 조금 더 청년 음악가들이 야외에서 하는 공연 이런 것들도 꾸준히 만들어 온 걸로 알고 있어서 시민분들도 아시더라고요. 좋네요. 통영의 국제음악제 한 번도 이게 어떤 분위기일까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가고 싶어집니다. 7180님이 통영음악회 이번에 이자람님도 나오셔서 예매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공연들 티켓 빠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마님, 신예슬님 반가워요. 오늘 휴문날 개탔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통영국제음악제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음악 한 곡 들어보시죠. 어떤 곡을 골라주셨습니까? 네, 이번 통영국제음악제에서도 만날 수 있는 작품인데요. 그렇군요. 네, 애나 메로디스의 이제 음악이고,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음악가인데요. 이분 어느 한마디로 장르를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음악은 그 유명한 비발디의 사계예요. 네. 그래서 이 사계를 애나 메로디스라고 하는 작곡가가 재해석을 합니다. 근데 재해석을 하는데 그냥 음표만 다르게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굉장히 흥미로운 소리들을 마구 가져와서 이 비발디가 상상한 그 사계를 훨씬 더 풍요로운 음향적인 세계로 그려내는 그런 경계 없이 봄의 풍경을 그려내는 멋진 작업이고요.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듣다 보면은 봄의 풍경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어떤 새소리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음악이 잠시 이렇게 사그라들고 새가 마구 이렇게 울어대는 네.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놀라지 않으시기를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새소리조차도 음악의 일부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계가 나올지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애나 메로디스의 연주 스코티시 앙상블과 함께했습니다. 비발디 사계 중 봄 함께 들으시죠. 애나 메로디스와 스코티시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봄 함께 들으셨습니다. 3021님, 봄이 소란스럽게 찾아오는 느낌이네요. 이런 화사한 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9698님, 오랜만에 비발디의 봄을 듣고 있는데 신선함으로 다가오네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보르도님,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새들의 대화를 듣는 기분이에요. 새들의 감정까지도 느껴지는, 그쵸, 비발디의 사계 자체가 그렇죠. 지우님, 해외 음악제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통영국제음악제의 차별점은 뭐라고 느끼십니까? 해외에서 찾아오는 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차별점 뭐라고 느끼세요?
우리 통영국제음악제와 다른 해외 음악제들의 차이. 가장 큰 차별점은 어쨌든 윤희상의 음악을 늘 꼭 한 번씩은 한다는 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윤희상의 그 이후 포스트 윤희상이 누구이냐 이런 것도 윤희상 국제음악제에서 이제 많이 주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젊은 작곡가들의 곡도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차별점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국악 공연을 이제 이런 클래식과 현대음악과 다 함께 이제 있는 페스티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런 프로그램상의 특이점도 여기서만 이제 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또 해외의 클래식 공연을 생각했을 때, 뭐랄까요. 거기서도 이제 어떤 연주자가 오느냐, 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요즘 그 통영국제음악제의 프로그램이 그냥 클래식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도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신선해요. 안 만날 것 같은 작곡가 둘을 이렇게 막 묶어 놓는다거나, 뭐 라흐마니노프와 윤희상을 섞어 놓는 것도 그런 예고, 이외에도 의외의 만남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소개드린 미디어와 음악의 만남, 뭐 이런 것도 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좀 새로운 형태의 공연과 더불어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통영국제음악제에서만 지금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영국제음악제는 해외 팬들이 많이 오나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음악가들이 이제 해외에서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미 이제 뭔가 음악제 풍경을 보면은 되게 국제적인 모습이기는 해요. 이제 음악제에 오시는 연주자분들이 이제 곧 다른 공연에서는 또 페스티벌의 관객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양쪽 모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연도 하고 공연도 보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통영국제음악제. 올해 혹시 특별히 시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올해 프로그램 중에 이거는 정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던 게 이제 시네 콘서트예요. 그래서 시네 콘서트라고 했을 때 뭐 영화, 공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합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100년 전에 만들어진 무성 영화에 음악을 입히는 그런 공연입니다. 이제 호프만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콘서트인데요. 이제 호프만의 이야기는 1923년에 막스 노이펠트가 감독한 무성 영화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음악을 입히는 거는 2021년에, 그러니까 거의 100년 뒤죠. 요하네스 칼리츠케라는 작곡가가 만든 음악을 실제 연주로 같이 연주를 하면서 영화 상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100년 전의 영화, 무성영화 시대의 영화, 거기에다 음악을 입힌다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음악은 거의 한 4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최신의 감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겠죠. 근데 사실 이제 요즘 관객들에게 무성 영화를 보는 일도 굉장히 낯설 뿐더러 무성 영화랑 같이 연주를 이제 듣는 게 너무너무 이제 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그렇죠. 많을 만한 일이잖아요. 무성 영화 자체가 낯설죠, 뭐.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제 나이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사실 옛날에는 정말 영화의 초창기에는 무성 영화 틀어놓고 네. 뭐 피아니스트 한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즉흥 연주를 하면서 영화와 음악을 같이 듣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저도 태어나서 딱 한 번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 많이 가는 영화관에서 하진 않지만 뭐 조그마한 독립영화관들에서 좀 특별 프로그램으로 무성영화 상영할 때 뭐 즉흥 연주를 잘하시는 음악가를 불러서 같이 연주를 이렇게 하면서 쭉 영화를 듣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뭐랄까 그냥 유성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또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콘서트홀에서 이제 또 정말 더 풍성한 편성의 음악과 함께 그 무성 영화를 보게 될 텐데 이제 이 콘서트홀에서 현대음악을 들으면서 100년 전의 무성 영화를 보는 기분이 도대체 어떤 기분일지 그게 아주 기대가 됩니다. 100년 전에 무성 영화 볼 때는 극장에서 좀 떠들어도 됐을까요? 어차피 소리 없으니까. 어차피 소리 없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다 같이 조용했을까요? 좀 떠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지금처럼 엄숙하진 않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이 있습니다. 네.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참 진짜 무성 영화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영사기도 그렇고 다 옛날 거네요. 그쵸. 요즘 분들은 아예 모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냥 거의 그림으로만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있었다더라 하는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영화, 그쵸. 사실 음악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화죠. 영화에는 뭐 음악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와 합쳐지는 이 부분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무성영화에 음악이 더해진다는 거는 음악만 바꾸면 무성영화의 느낌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서. 맞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일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장르도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주인공이 누군지도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음악에 따라서 영화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성영화를 틀어놓고 음악을 연주한다는 거 아까 뭐였죠? 그 애니메이션? 라이브 애니메이션. 이거랑도 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통영국제음악제는 어쨌든 작곡가 윤희상과는 떼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 새로운 어떤 그 컨템포러리라든지 이런 것들과 윤희상 작곡가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네, 윤희상 작곡가가 한 말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어떤 한 문장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언젠가 이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마침내 나는 내 속에 있는 동양적인 것, 즉 흐르는 것을 서양의 음악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그 옛날에 통영에서 저 머나먼 베를린까지 가서 일찍부터 유럽으로 넘어가서 활동했던 작곡가고 거기서 이제 유럽 음악을 막 배우면서 자기 안에 남아있는 한국 음악을 어떻게 엮어서 표현할까 이 연결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동서양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한편 또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동양적인 것의 정수는 또 한국의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동서양의 만남이기도 하고 어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기도 했던 그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렇게 서로 다른 것,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작업이 저는 어떤 윤희상 음악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신성이 이번에 그런 음악제에도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여전히 한국 전통과 이제 유럽의 현대의 만남일 수도 있고 혹은 미디어와 이제 음악의 만남일 수도 있고 뭐 영화와 음악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어서 우리가 하나의 음악 세계를 또 이루어낼까 하는 것이 좀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하는 네. 그런 작업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포스트 윤희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이런 연결을 누가 잘하나를 봐야 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 면에서 혹시 머리에 확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번에 이거 정말 갑작스럽게 드리는 네, 질문입니다. 갑작스럽긴 한데요. 이번에 좀 흥미로운 작곡가가 한 명 등장을 해요. 그래요? 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네네. 너무 갑작스럽지만 네네. 네, 이번에 임윤찬이 굉장히 이제 화제의 피아니스트로 음악제의 정말 주인공처럼 나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임윤찬이 공연을 할 때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는 곡을 하고 그에 앞서서 한국의 아주 젊은 작곡가의 곡을 한 곡 연주를 해요. 이하늘이라고 하는 작곡가에게 임윤찬이 직접 위촉한 곡을 이제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그래서 이 곡이 어떤 곡일지, 왜 임윤찬이 이 작곡가에게 이 곡을 위촉했을지 아직 들어보지 못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윤희상을 주제로 한 그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소개되는 임윤찬이 픽한 어떤 작곡가의 신작 이게 어떨지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하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특이한 이름을 가진 작곡가인데 이 작곡가의 음악 세계도 제가 앞으로 지금 굉장히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일단 전국의 클래식 애호가들한테는 이름이 한 방에 다 알려졌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이거 하나로 이제 이하늘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설마 우리가 아는 가수 이하늘 그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다른 네. 분이죠? 하늘이라고 하늘이. 네 개의 글자예요. 네. 이하늘이 네 더더욱 글자신 읽기 거군요. 어려운 이름입니다. 네. 자, 이분은 또 어떠한 음악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줄지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준비해 오신 책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음악과 관련된 책이라면서요? 아,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음악 공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음악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가져오는 자리다만큼, 네네. 네, 음악에 관한 책, 음악 소설집이라고 하는 작년에 발간된 굉장히 특별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음악 전문 출판사인 프란츠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작년 7월에 음악을 테마로 한 그 단편 소설들을 모아서 낸 책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소설을 쓴 작가들의 면모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김애란,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정말 이 5명의 작가들이 정말 우리 시대의 소설가들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음악에 대한 혹은 음악에 한번 등장을 하는 소설을 청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받은 원고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음악 소설집이라는 굉장히 낭만적인 이름으로 이 소설집을 이제 출간을 하셨고, 여기서 이제 뭐 소개되는 음악들이 굉장히 막 다양해요. 뭐 산울림의 노래도 있고, 뭐 드뷔시의 달빛도 있고, 그 장르가 되게 제각각인데, 그리고 음악이 쓰이는 방식도 뭐 그 이야기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음악 소설집에 있는 음악들은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각별한 순간으로 기억되는 음악들, 소중하게 기억되는 음악,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소설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렇군요. 김애라,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경 한 분에게만 글을 받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 것 같은 그런 대작가님들을 그러니까요. 5분이나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학계에서라면은 감히 시도하지 못할 일을 그러니까요. 우리는 음악 출판사였기 때문에 시도해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음악을 이렇게 어떤 장르는 다르지만 서로 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셨다고 하고, 만들어진 글들에서 이제 음악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간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참 소설도 그렇고 뭐 드라마 영화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어떤 음악이 내용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럴 때 있어요. 네. 미친 듯이 들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쵸. 듣지 않을 수 없죠. 네. 맞아요. 저는 소설이나 웹소설을 보다가 거기 나오는 음악을 거꾸로 너튜브에서 찾아보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아마 이 책에서도 아마 네.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에서 언급된 그런 트랙들을 꼭 찾아 들으시면서 소설을 좀 같이 읽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소설 내용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그 5분의 소설가분이 쓴 내용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러겠죠. 네,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은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은 헤어진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헤어졌던 그 순간에 같이 들었던 어떤 음악을 다시 한번 뒤늦게 회고하는 이야기고, 김현수 작가님의 글은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남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과의 추억을 회고하면서 같이 들었던 음악을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소설이고요. 또 그 다음도 또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딸, 그러니까 소녀가 이제 엄마의 꿈에 찾아가서 이제 엄마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유. 윤성희 소설가의 소설이고, 또 편혜영 작가님의 초록 스웨터라고 하는 소설도 세상을 떠난 엄마가 젊었을 적에 들었었던 뭐 산울림 같은 음악을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다시 듣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상실을 겪은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그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과정에 음악이 주요하게 쓰이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부 이별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별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는 음악이 필수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냈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어느 날 한 노천 극장에서 드뷔시의 달빛을 잠깐 이제 앙코르 곡으로 연주된 곡을 들었었던 그 순간을 회고하는 장면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순간을 굉장히 공들여서 아름답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천 극장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가 나를 잠깐 멈춰 세워서 잠깐만 듣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순간, 뭐 그런 게 되게 이렇게 딱 읽는 사람에게도 너무 각별하게 다가오죠. 혹시 신예슬님은 그런 거 있습니까? 어떤 추억이나 기억이나 사람이나 네. 와 음악이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아, 저에게도 있죠. 그렇습니까? 네. 어떤 음악이 그런가요? 저는 조금 뜬금없지만 네. 김추자의 네.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네, 이제 왜요? 지금은 이제 남편이 된 남자친구가 아, 네네네. 군대를 갈 때 네. 그 음악을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늦기 전에 돌아오라 하면서 늦기 전에, 내 네. 마음이 변하기 전에 돌아와라? 빨리 와라. 네, 빨리 와라? 그런 거였죠. 아, 얼마나 그렇게, 네, 안 늦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같이 들으신 건 전혀 아니고. 같이도 들었죠. 같이도 들으시고. 명심해라. 늦기 전에 돌아와라. 뭐 이런 거였죠. 아, 네. 그 부분께서 저 말을 잘 들었네요. 말을 잘 들어서 이제 잘 늦기 전에 돌아왔던 것으로 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인연, 추억, 뭐 네. 사건 등등과 음악이 붙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그 저 책 음악 소설집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남았던 문장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 한 몇 개가 오, 있는데요.
일단 여유 있게 읽어주시죠. 첫 번째로는 네. 이제 그 편혜영 작가님의 초록 스웨터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이 작가님께서 이제 나주 이모라고 하는 등장인물의 말을 빌어서 음악에 대해서 되게 멋진 말을 소개해 주시고 계세요. 쉼표에서 멜로디가 만들어진다는 말이나 건반을 누르지 않는 것도 연주라는 말, 피아노를 치지 않아도 이미 연주가 시작되는 곡이 있다는 말이 그랬다. 뭐 어째서라거나 어떻게라고 물어보면 어깨를 으쓱하며 내가 생각하면 있는 것이라고 태연히 대꾸했다. 라는 되게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뭔가 멋진 그런 말을 해주는 대목인데 이 말들이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영화 네. 음악가가 한 말이랑 이제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쉼표에서 멜로디가 만들어진다. 건반을 누르지 않는 것도 연주다. 이게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 말이죠. 우리가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소리가 비어있는 순간, 이렇게 잠시 멈춰있는 순간도 여전히 음악이고 음악 연주의 일부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멋진 맥락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이것도 이제 인상 깊게 읽었었고요. 또 이제 제가 딱 한 문장, 너무 멋지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은희경 작가님의 웨더링 소설에서 이제 언급된 대목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소멸은 탄생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음악을 뭐 시작하고 이제 어떻게 계속 막 쌓아 올리고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끝마칠 때 이 세계를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훨씬 더 만들어내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런 멋진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악을 듣다 보면은 너무 멋진 오프닝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중간까지 너무너무 잘 끌고 가는 대단한 곡들이 많은데 결국 이걸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내느냐가 결국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그 음악의 기억을 또 심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엔딩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을 저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침 이 웨더링이라는 소설에서도 음악에 대해 얘기하는 대목에서 이런 표현을 해주셔서 참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탄생과 소멸, 음악으로 치면 음악의 처음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 엔딩. 네. 인간관계로 치면 첫인상과 끝인상인가요? 아, 그럴 수 있죠. 끝인상이 중요하죠.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끝인상은 진짜 안 중요하게 생각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사람 관계가 마무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문장까지 읽어주시니까 더 좋네요. 이 글을 정말 잘 쓰시는 5명의 위대한 작가분들이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음악을 풀어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가지셨을까가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포인트인데요. 이 책의 매력이 뭐라고 보세요? 네. 여기서 이제 너무 아름다운 문장들로 우리 삶에서 음악이 어떻게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것이 이제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드뷔시의 달빛일 수도 있고, 뭐 구스타프 홀스트라고 하는 작곡가의 행성일 수도 있고, 산울림의 노래일 수도 있고, 그 장르나 면모는 모두 다르지만 이 문학 작가들만이 이제 포착할 수 있는 그 섬세한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아름답게 이제 그 음악이 어떤 장면 속에 있었는지 그려내주는 거. 그래서 그런 유려한 문체, 그리고 아름다운 서사 속에서 음악이 딱 너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는 걸 보는 게 꽤나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음악 비평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반드시 이런 소설적인 세계 안에서만 또 가능한 일인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 소설의 한 대목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는 경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너무 즐겁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감각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시간을 선사해 준다는 점에서 이게 또 그래서 더더욱 화제가 된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음악과 함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문학인들이 음악에서도 영감을 얻지 않습니까? 이제 글을 쓰거나 작품을 기획할 때 음악에서 확 갑자기 힘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세요? 네. 저는 이제 글이 안 풀릴 때 뭔가 이렇게 딱 라이터스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말 뭔가 블록이 여기 딱 멈춘 것처럼 생각이 흐르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는 뭐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음악을 꼭 찾아 듣고는 해요. 이제 뭐 때마다 찾아 듣는 음악은 좀 다르지만 음악을 들으면 어쨌든 무언가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뭐 시작도 되고 이렇게 전개도 되고 끝이 잘 맺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막힌 생각을 풀어주는데 음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 소설집에서도 이 소설가분들이 이제 그 끝 뒷부분에 편집자와의 인터뷰 같은 걸 많이 실어두셨는데 이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작업들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이 음악의 그 분위기와 이 음악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는 그 흐름 그런 것들을 소설 속에도 이제 많이 녹여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음악 소설집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학 작가들이 음악을 또 사랑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또 유명한 사례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네. 재즈 사랑을 또 들 수 있겠죠. 엄청나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하루키는 이제 재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재즈 에세이를 이제 따로 맞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 소설 안에서 재즈가 언급되는 자리도 많고 또 뭐 비틀즈 음악이 언급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음악을 굉장히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또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키의 소설을 생각하면은 뭔가 재즈의 선율이 뭔가 같이 풍기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을 정도로 뭐 음악하고 좀 가깝게 기억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 문학 작가분들이 그 외에도 또 많겠죠.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을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언급되는 음악들이 네.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움직이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활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너무 뛰어난 리스너시다. 그래서 음악 비평도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에세이로 이제 풀어내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 신예슬님은 그런 거 없습니까? 노동요처럼 나는 이거 들으면 잘 써져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뭔가요? 네. 있는데 저 이제 또 제가 현대 음악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세요? 네. 이렇게 좀 시끌시끌하고 뭐 그런 거를 원래 좋아하는데 글을 쓸 때 이제 막힐 때는 좀 간절해지잖아요. 제발 잘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프랑스 작곡가 중에 올리비에 메시앙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2차 대전쯤에 이제 많이 활동을 하셨던 그 시기의 분인데 이분이 쓴 곡 중에 기도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쫙 깔려 있는 듯한 마음을 이렇게 뭔가 차분하게 눌러주는 듯한 다정한 곡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9분 정도 되는 따뜻한 곡인데 그걸 듣고 있으면은 간절한 마음 제발 되게 해주세요. 글이 써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 기도를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곡이 막 너무 대단히 막 선율적이거나 시끄럽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네. 저희 어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에도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고 참 성스러워지는 그래 성심껏 쓰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해주는 저의 아주 소중한 노동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곡 무한 반복 하십니까? 네, 한 몇 번 듣죠. 안 될 때는 막 1시간 내리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멋진 음악이에요. 네. 평론가들은 마감이 있어서 더 좀 압박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꼭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맨날 전화 오고. 그러니까 네. 혹시 아직 안 되셨나요? 되게 말투는 정중한데 네네네. 압박하는 혹시 아직 안 되셨나요? 네. 아니 재촉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되시면 연락 주세요. 근데 맞아요. 전혀 마음 편하지 않은. 네, 오늘도 네. 오늘도 그랬으니까. 네, 오늘도. 오늘도 네, 그렇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죠. 들으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통영국제음악제 소식과 소설가 5명이 모여서 쓴 음악소설집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신예슬 비평가님과 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